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오늘은 복습편 2편으로 제가 인풋을 어떤 방식으로 쌓았는지 저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가 아니라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있는 대로 단번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뇌에 저장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보는 아예 망각되기도 하고 어떤 정보는 기억하기 쉽도록 조금 변형되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감각 기억으로 넘어온 정보는 주의 집중을 해야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시연이나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망각이 되어서 몇 시간 책을 읽고 인강을 봤다고 한들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보를 잘 가공해서 머릿속에 넣는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정보를 쓰지 않아서 비활성화된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꾸준히 시험 당일까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 나가면 시험에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잘 가공된 형태의 정보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풋의 목적은 결국에는 아웃풋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습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기억할 것이고 시험 당일까지 내가 기억해야 되는 지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선별하고 잘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인풋을 쌓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풋 과정에서는 내용이 잘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풋은 무조건 이해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잘 이해된 지식은 어차피 장기 기억에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되지 않은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벌써 망각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라는 것의 정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호화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제가 생각하는 이해는 바로 부호화입니다. 부호화가 되었다면 이해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인풋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인풋 단계에서 활용한 방법들과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의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밑줄과 형광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네, 사실 반드시 특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줄과 형광펜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인강을 들을 때는 교재를 보면서 들을 텐데 강사의 강의 진행 속도와 여러분의 강의 이해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강사의 강의 진행 속도가 여러분들의 이해 속도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은 직후에는 반드시 따로 교재를 다시 보고 강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재의 어느 부분에 주의 집중해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때 밑줄과 형광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주의 집중할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교재에 있는 정보는 망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중을 해야 단기 기억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저의 노하우로는 구조화된 단권화 요약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은 직후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때 강의 내용을 소화하면서 교재의 밑줄이나 형광펜이 칠해진 부분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단권화 요약집을 작성했습니다. 단권화도 마찬가지로 특별하다고 할 게 없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공부법의 원리와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조화된 단권화 요약집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구조화가 곧 부호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조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개념적 위계, 즉 구조화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하고 이후에 인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군데에 흩어진 같은 내용의 지식을 한 곳에 담기 위함입니다. 한국사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참고할 만한 교재가 정말 많을 겁니다. 총 5권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5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본 내용, 저 책에서 본 내용,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그 5권 속에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정말 많을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시험을 위한 책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같은 내용의 파일 5개가 서로 다른 5개의 폴더 속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5개의 폴더 중 어느 폴더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권화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스터디도 하고 문제도 풀고 검색도 하면서 다른 강사의 교재나 원서를 참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갈 거예요. 이때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단권화 자료에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권화는 반드시 워드로 작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마다 수정하고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비슷한 내용이 서로 다른 폴더에 따로따로 저장되어서 결국에는 뒤죽박죽 헷갈리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한 폴더 안에 정리를 해야 그 시험에 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정확하게 찾아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집을 만드는 이유는 복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복습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내용의 지식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이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들어있는 폴더를 자주 찾아보고 파일을 자주 클릭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잘 들어있는지 자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자주 쓰는 파일은 어느 폴더에 들어있는지 까먹지 않는 것처럼 지식도 자주 사용하면 비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뇌로부터 하여금 내가 찾고자 하는 지식이 어느 폴더 속에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자 하는 양 자체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분량을 반복하는 것보다 10페이지 분량을 반복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100페이지 한 번 볼 때 10페이지는 10번 볼 수 있으니까요. 지식이 활성화되는 강도와 빈도가 10배 더 높을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때 사용했던 테크닉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들인데요. 제가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킹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묶는 것인데요. 우리의 뇌는 적으면 3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의 정보 단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8개 이상 정보가 들어오면 단기 기억에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제가 지금 9자리 숫자를 보여드릴 테니 한번 숫자를 외워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외우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뇌가 9가지의 정보 단위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훨씬 더 쉽게 외워지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항목 아래 여러 개의 정보가 계속 나열될 때 이 방법을 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면 10가지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3개, 3개, 4개 이렇게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방법들끼리 묶어서 3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10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 안에서 다시 3개, 3개, 4개씩 정보를 처리하게 되어서 훨씬 더 인지적 부담을 줄여줘서 정리가 잘 되고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의 과부하를 막아준 거죠. 두 번째로는 정보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보다 그림을 볼 때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여진 정보를 그림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영어 과목에서는 해당 문장이 문법적인지 비문법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떤 테스트를 먼저 적용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럴 때는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특히 순서도로 표현을 하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을 때 단순히 글의 밑줄이나 형광펜만 칠해서 보는 것보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옆에 벤 다이어그램이나 표나 그래프, 순서도와 같이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꿔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정보를 가공할 때는 어차피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장기 기억에 오래 남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개념적 위계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적 위계가 곧 구조화이고 이게 장기 기억 인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패턴과도 가장 비슷하죠. 지문이 주어지고 그것이 결국 어떤 개념인지 묻는 형태니까요.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리고 지금 배운 개념은 전에 배운 개념과 어떤 관계인지,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동일한 선상의 개념인지 구조화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폴더 정리이고 잘 정리된 상태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나중에 아웃풋 과정에서 인출이 안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교화예요. 정교화는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 짓는 겁니다. 여기서 기존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식 그 자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경험도 기존의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교화의 방법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었을 때 예시 상황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건 바로 머릿속에서 정교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교화는 대표적인 부호화 방법 중에 하나로 장기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포스트잇 색깔 5가지 뭐였죠? 기억이 나시나요? 빨주노초 파였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파초 노빨주라는 새로운 정보를 빨주노초파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무지개 색깔이라는 지식과 연결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새로운 내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비슷한 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정리하면 새로운 내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풋의 목적은 이해입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복습 단계, 아웃풋 단계에서 인출이 더 잘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방법은 모두 새로운 지식을 잘 가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노하우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둔 지식을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지식을 활성화시켜두는 방법, 복습의 주기와 골든타임, 아웃풋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